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버스와 국방력 요 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미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B2C 비즈니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을 좀 염두에 둔다면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협업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 빅테크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미 국방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협업이 굉장히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발표된 내용들로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무려 12만 대를 미 국방부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계약으로 보면 25조 원의 계약입니다. 220억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계약이 벌써 이루어져서 이 홀로렌즈를 통한 가상 솔루션,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미 국방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을 탑재한 뭐 드론을 아예 미 국방부와 연결해서 1억 달러 정도의 이제 드론을 사들인다든지 또는 그 드론의 공격에 대비한 드론 방어망을 구축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벤처기업과 뭐 10년짜리 계약을 한다든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이 ICT와 국방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런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와 직결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 대통령 직접 자문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발행된 저 보고서를 보면 실리콘밸리와 이 빅테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공고안이 나왔고요. 그 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에릭 슈미트, 구글 전 회장이 맡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이미 이제 전 세계 전쟁을 보면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난해 가자 지구에서의 이 전쟁 작전 중에서도 뭐 드론이 때로 이렇게 지어서 다니는 그런 작전들이 공개된 적이 있고요. 펜타곤도 바로 이런 정도의 ICT와 국방력의 결합, 융합 이걸 이제 원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자랑하는 워게임 분석 능력, 이 전쟁 시뮬레이션 능력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 부분 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보도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연이은 우크라이나의 승리, 상당 부분 많은 땅을 다시 되찾아왔죠. 원래 우크라이나가 하려고 했던 전략을 워게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오히려 이게 패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워게임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우크라이나에 제시를 했고 그 팁이 제대로 먹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결국 향후에 XR 기술과 메타버스 또는 그것과 연계된 각종 다양한 이 ICT 기술들이 결국 그 나라의 국방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 조금 답답한 또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게 뭐 드론 분야라든지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이런 쪽의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고 또 실제 군대 내에서도 그런 쪽의 인재들에 대한 어떤 우대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드론 박사라든지 AI 박사와 같은 그것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정예의 엘리트 장교들이 결국
말하자면 전방 근무를 한 경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지금 결국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승진에 밀려서. 미국이 지금 ICT 테크놀로지를 국방력과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융합시킴으로써 미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큰 흐름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안타깝다. 뭔가 우리 군도 미국의 지금 국방력 강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메타버스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가 지난 시간에 2030년 정도에는 성숙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가트너 보고서를 제가 좀 쉽게 풀어드렸죠. 혹시 그 이외 방송을 못 보시면 돌아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024년부터 27년, 8년까지를 일종의 성숙을 위한 말하자면 진보되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2028년, 29년, 30년 정도의 상당히 상용화의 성숙된 시장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페이스북, 지금 메타도 대략 2030년 정도 되면 페이스북이 만드는 그 메타의 한 10억 명 정도가 완벽하게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를 넘나드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이다라고 저커버그는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컴퓨팅 파워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컨텐츠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D의 메타버스를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사실은 HMD, 즉 하드웨어 중에서도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메타버스상으로 인아웃을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해주는 이 소위 글래스 또는 헤드 마운티드 뭐 이퀴먼트든 글래스든 우리가 이제 쓰는 장치,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경량화하고 초소형화할 것인가, 이게 저는 메타버스의 상용화의 가장 크리티컬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북, 즉 메타가 퀄컴과 손을 잡고 이 아주 초경량의 헤드셋을 만들기 위한 칩셋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와 이 퀄컴이 단연간 협력을 통해서 완전한 메타버스 구축을 앞당겨 보겠다. 즉 이 헤드셋 자체가 우리가 쓰는 안경처럼 아주 가볍고 쓰고 벗기 편할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완벽한 의미의 메타버스 상용화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지난 2일 독일에서 열렸던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죠, IFA 2022년에 결국 퀄컴과 전략적 협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 메타가 계속 이제 VR 기기를 개선시켜 나갈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셋을 퀄컴과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는 아직 태동기에 있다. 그렇지만 퀄컴과의 기술 통합을 통해서 뭔가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바꾸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재밌는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즌 1에서 제가 어떤 뉴스를 전해드렸었냐 하면 5월 1월에 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 세계 가전쇼죠, CES에서 이 퀄컴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고 퀄컴이 가지고 있는 이 스냅드래곤 칩셋을 초소형화하는데 또 협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퀄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칩을 아주 초소형화하는데 협업하고 있고요. 경쟁사인 메타하고도 손을 잡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삼각관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모두가 이쪽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퀄컴의 몸값이 지금 아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든 페이스북 메타든 애플이든 지금 아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헤드셋을 안경 수준으로 갈 것인가, 아마 이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완벽한 상용화와 소위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헤드셋의 편리성, 간편성, 또 초경량화 이런 것과 한번 잘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NFT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매회 NFT나 코인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NFT 올 들어서 여러분 뭐 가격 급락하고 또 거래량 줄어들면서 일각에서 뭐 거품론 제기됐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시장 상황을 보면 또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국내 유통업계라든지 광고, 심지어는 뭐 은행권, 금융권 이런 쪽에서 이 NFT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과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유통기업 중에서 뭐 대표적인 몇 개 회사들 보면 일단 뭐 롯데홈쇼핑 자체 캐릭터인 벨리곰을 NFT로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18일 날 발행한 9,500개 전량이 완판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지금 거래되는 걸 놓고 봐도 순위 자체가 국내에선 1위까지 올라 있고요. 글로벌도 무려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핫하다. 결국 롯데홈쇼핑처럼 이 B2C를 하는 쪽에서는 MZ세대들 NFT에 대한 관심 높죠. 또 벨리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팬덤이 있죠. 지금 보면 한 120만 명의 소셜미디어들로 인한 팬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정도의 IP라면 충분히 NFT를 통해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제대로 시장에서 반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NFT를 실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제시를 하느냐고 봤더니 한 6단계로 나눠서요. 최상위 등급에게는 뭐 롯데 시그니엘 숙박권 등이 제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NFT를 구매함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들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편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이제 저희가 저희 시간을 통해서 신세계 케이스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난 6월이죠. 자체 캐릭터는 역시 푸빌라 완전히 10,000개를 1초 만에 완판했다. 이런 기록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좀 신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푸빌라 채널에 보면은 이미 한 9만 명의 커뮤니티 등이 형성이 돼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NFT가 아까 이제 푸빌라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위 뭐 원숭이 NFT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드 에이프 그런 케이스를 봐도 컨텐츠와 IP가 정확하고 그거를 둘러싼 일종의 팬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 그것은 지금과 같이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팬덤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올 연말 되면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운턴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내년에 뭔가 이제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석세스 스토리들이 굉장히 확장성을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신세계나 롯데홈쇼핑 외에도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문어 캐릭터를 이용한 NFT 거기도 완판이에요. 거래되는 가격도 보면 최초 발행가가 한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18만 원까지 한 6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도 최소한 2~3배 정도의 가격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콘크리트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업계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현대카드가 아마 NFT 거래소를 아마 출범시키지 않을 건가. 그리고 그 NFT 거래소 또는 NFT 거래에 필요한 월렛, 뭐 지갑이라고 하죠. 그런 명칭을 위해서 콘크릿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한카드도 보면은 자기가 소장한 물건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로 등록하게 한다든지, 또 등록한 NFT를 언제든지 신한플레이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 NFT 서비스 같은 걸 이미 오픈한 거죠. 국민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카드사든 아니면 B2C를 하는 소매 쪽에서는 젊은 세대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NFT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은 결국 이게 일종의 하나의 대세가 아닌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NFT가 시장에서의 역할을 제법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국내외의 다양한 메이저들이 이런 NFT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사실 일반인들이 갖고 있었던 NFT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도 어느 정도는 좀 거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NFT와 코인에 대한 어쨌든 긍정적 역할론도 시장이 다운턴을 지나면서 내년에는 상당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메타버스가 완벽한 상용화를 하기 위한 그 가장 크리티컬한 기술적 장벽, 이 HMD와 같은 이 글래스들, 이 헤드셋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초경량화, 소형화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BM입니다. BM. 과연 이제 뭘로 돈을 벌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 현실과 가상이 통합된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메타버스의 주된 특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메타버스는 결국 경제 생태계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려면 메타버스가 경제 생태계, 경제 시스템이 되려면 그것도 현실 경제와 호환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메타버스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K텔레콤 메타버스죠. 이프랜드에서 이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에서 SK텔레콤의 이프랜드 뭘 했느냐 보면 참여자 보상, 호스트 후원 이런 것이 가능한 이프랜드 포인트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는 메타버스 첫 방문자들을 위한 일종의 뭐 가이드, 환영할 수 있는 라운지,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이프랜드 포인트,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정해진 미션을 달성하면 출석에 따른 보상, 또 매일매일 출석하게 되면 데일리 보상, 또는 서프라이즈 보상, 깜짝 보상, 이런 포인트들이 적립이 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이프랜드의 다양한 모임을 운영하는 호스트에게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받은 포인트로 현금화도 할 수 있다. 결국 이게 이제 머니타이즈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머니타이즈.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서 다양한 행위들이 컨텐츠로 연결되거나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소위 가상의 재화들, NFT, 코인들이 실질적으로 머니타이즈를 통해서 현실 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에 SK텔레콤의 업그레이드 상당 부분 그런 고민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는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 다른 메타버스들도 다양한 형태의 소위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BM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현실 경제와 소위 메타버스의 가상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면서 말하자면 모니타이제이션,
현금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돼야지 사람들이 대규모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즉 사용자 참여와 서비스가 훨씬 더 쉬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현실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 이게 상용화의 어쩌면 기본 전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프랜드의 업그레이드,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로블록스, 뭐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로블록스도 이 뭔가 좀 둔화되는 성장 속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광고 사업에 도전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광고야말로 사실은 뭐 웹에서도 가장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었고요. 메타버스에서도 광고 모델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데이비드 바주키 로블록스 CEO죠. 아마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하고 학습하는 그 온라인 세계, 즉 이 메타버스에서의 미래 광고는 뭐 이를테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발을 산다든지 뭐 다른 어떤 상품을 살 때와 비슷한 형태, 비슷한 경험의 디지털 광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로블록스에서 베타 서비스를 했고요. 여기에 참여했던 이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흡족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로블록스가 이 광고라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선보이느냐, 아마 이게 2023년, 24년에 결국 말하자면 이 이머징 단계에서 어드밴스드 단계로 메타버스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광고가 제대로 접목되는지,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컨대는 상당히 몰입형 광고, 인터랙티브한 광고,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즘 뭐 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경제정책 뭐 관련된 이 소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그것도 아주 초고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하던 이제 미국 증시도 다시 폭락하고, 이 도대체 언제 봄날이 올 것인가에 대한 참 암울함이 지금 막 이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서도 워렌 버핏, 뭐 세계 투자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 게임주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왜 게임주를 살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게임 회사는 메타버스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몸값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죠. MMORPG의 그 MMO, 그러니까 Massive Multi-User Online이라고 얘기하는 이 MMO의 운용 능력은 게임 회사만 어쩌면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독보적이죠. 거기에 게임 회사는 IP를 가지고 있죠. 다양한 게임 타이틀의 운용 능력, 즉 엄청난 킬러 컨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요. 3번째는 최소 몇십만에서 몇백만 명의 유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은 결국 게임 기업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어떤 기업을 인수했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무려 82조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 워렌 버핏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무려 게임 회사를 3개 담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EA 주식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메타버스라는 패러다임,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죠. 메타버스라는 이 패러다임을 아마 워렌 버핏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워렌 버핏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게임주를 사고 있다. 이 소식으로 오늘 3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